전세를 계속 구해야 하나? 월세로 버텨야 하나? 아니면 지금 집을 사야 하나?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전세 시대가 끝나고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예전에는 사회초년생이 전세로 시작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 돈을 모으고 내 집 마련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전세 매물은 줄고 대신 월세로 전환되고 있고 무주택자는 점점 돈을 모으기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전세를 계속 구해야 하나? 월세로 버텨야 하나? 아니면 지금 집을 사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전세가 사라지는지, 월세 시대에 왜 돈을 모으기 더 어려운지, 그리고 무주택자가 살아남는 현실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이후 신뢰 붕괴.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사건은 전세 사기였습니다. 빌라왕 사건, 깡통 정세,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까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수억을 맡겨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전세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전엔 부모님도 말씀하셨죠. 월세를 내지 말고 전세를 살아라.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들도 말합니다. 차라리 월세가 낫다. 보증금 떼이면 끝이다. 이 변화는 엄청나게 큽니다. 두 번째, 집주인도 전세를 싫어한다. 두 번째 이유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하거나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다주택자 세금 중과가 크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 추가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세 번째, 역전세 위험이 커졌다. 예를 들어 전세 4억에 세입자를 받았는데 몇 년 뒤 주변 시세가 내려 전세가 3억 5천만 원이 된다면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은 부족한 5천만 원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이걸 역전세라고 하죠. 집값이 오를 때는 문제가 덜했지만 가격이 조정되거나 거래가 막히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큰 리스크가 됩니다. 네 번째, 다주택자 규제로 보유 부담 증가.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세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대출 연장 제한, 세금 부담, 규제지역 거래 제한 등으로 예전처럼 여러 채를 보유하며 전세를 돌리는 전략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놓고 버티자 보다는 한 채는 정리하거나 월세로 돌리자 이런 판단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다섯 번째,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예전처럼 쉽지 않다. 예전에는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출 심사 강화, 한도 제한, 규제 지역 조건 등으로 필요한 만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집주인으로서는 세입자 나갈 때 보증금 반환 자금이 막히면 현금 유동성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는 반전세,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도 변수.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수자가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매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세 낀 매물 거래가 과거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고 싶을 때 바로 팔기 어려운 자산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전세가 집주인에게도 유리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역전세 위험, 다주택자 규제, 보증금 반환 부담, 그리고 대출 제한, 거래 규제 이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집주인도 전세를 꺼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전세 감소, 반전세 증가, 그리고 월세 확대 이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월세 좀 내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월세 80만 원을 12개월 납부한 금액이 960만 원, 5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9,600만 원이고요. 거의 1억 원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월세가 120만 원이라면 1년에 1,440만 원, 10년이면 1억 4천만 원의 돈이 월세로 사라집니다. 문제는 저축 능력이 하락하는 건데요. 예전 전세 구조는 전세로 거주하며 월세 나갈 돈을 저축해서 자산을 모아가고 그 이후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전략을 추구했다면 지금 월세 구조는 월세 지출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고 그리고 자산 형성이 늦어지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올라탈 돈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는 자산 격차 또한 확대시키는데요. 집 가진 사람은 집값 상승 가능성과 월세 수익 그리고 대출 활용 가능성 모두를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무주택자는 월세 지출에 따른 저축 감소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진입 지연 이에 따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아파트 중심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신축 대단지 아파트나 학군 좋은 지역 그리고 수요가 많은 역세권 등 이런 곳은 늘 전세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과 황금성이 높기 때문이죠. 반대로 오래된 빌라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있는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외곽 지역의 수요가 적은 지역들은 월세화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전세도 양극화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월세 총액 기준으로 집을 구하라. 대다수의 분이 월세 집을 구할 때 집의 컨디션과 위치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월세 20만 원 차이는 큽니다. 20만 원에 12개월을 납부하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이죠. 조금만 컨디션과 거리를 타협하면 큰 차이를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 신축만 찾지 마라. 신축 프리미엄은 비쌉니다. 비싼 신축보다 인근의 준신축 아파트지만 관리가 잘 된 단지가 가성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도 리모델링된 세대들은 신축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청약은 계속 유지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 특별공급, 공공분양 등 무주택자에게 청약은 여전히 강력한 사다리입니다. 당장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약은 미래의 집을 현재의 가치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내 집 마련 시점 계산하기. 내 집 마련 시점을 막연히 기다리지 마세요. 연소득이 얼마인지, 대출 가능액이 얼마인지, 2년 뒤 얼마가 모이는지 정확히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집 마련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전 국민 질문이죠. 정답은 지역마다 내 상황마다 다릅니다. 만약 내가 소득에서 대출이 감당 가능하고 직장 수입이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내 집 마련 하나는 지금 사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올라가는 현재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요. 다만 작은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고 매수 예정 지역의 지역 분석을 철저히 해보면서 충분히 검증의 단계를 거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현금이 부족하고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내 집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다면 향후 소득의 변동이 생겼을 때 대처가 안 됩니다. 급한 마음에 집을 먼저 사고 향후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월세를 살았을 때 나갔을 지출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현재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그 시간 동안 향후 매수할 지역에 관한 공부를 하며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핵심은 시장 예측보다 내 재무 상태라는 거죠. 전세 시대가 끝나간다는 건 무주택자에게 분명 쉽지 않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위기입니다. 월세 비용을 줄이고 종잣돈을 만들고 청약을 준비하고 매수 타이밍을 계산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결국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